오래 있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의 과도한 긴축이 이제 그 악재였다면 그게 이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였습니다. 속도, 그리고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잖아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거의 해소가 된 것 같아. 하나만 남았죠, 요거. 하나만 남았. 속도는 이제 감속 나왔으니까 이제 속도는 이제 자이언트를 4번 한 게 최고치였구나. 된 거고, 높이는 아직 좀 논쟁이 없지 않습니다만 5%를 결과적으로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럼 요게 나오니까 길이도 약간 가늠이 되죠. 50bp씩 올리면 뭐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고 25 해서 한 두세 번 가나? 뭐 이렇게 요것만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부피를 재려면 이거 세감하면 되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요 폭이 남았습니다. 폭. 자, 근데 폭은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냐?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파월도 물어본다 말 안 해줬고 채권 시장한테 물어보면 되죠. 자, 채권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 장단기 금리 역전이 막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대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그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스프레드가 하나가 아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하면 2년물, 10년물인데, 그게 아니라 1년 반 이후에 3개월물 하고, 지금 3개월물하고의 스프레드를 봤을 때, 걔가 역전되면, 오히려 그게 더, 시기가 적절했다라는 거죠. 장단기 금리차는 확률은 높지만 시기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넘기 때문에 요걸 뭔가로 하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방향성도 여전히 잘 맞추지만 시기가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파월 스스로 18개월 선도 3개월물하고 지금 현재 3개월물하고 스프레드를 봤을 때 뒤집어지면 그때가 경기 침체로 간다 했는데, 그게 드디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됐고, 제가 또 강의에 또 보여드렸던 그 답안지 3개월물이 2개월물을 이제 제끼면 쉽게 말해서 이번 금리 인상의 정점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연준의 기준금리는 당시 2년물의 상단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2년물의 상단이 끝이라고 봤을 때 얘조차 3개월물이 넘어가면 지금이 긴축의 최고조라는 것인데, 그게 지금 좀 며칠 됐습니다만 오락내리락 하지만 지금 뭐 9bp 정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스스로 말한 것과 역사가 말해주는 답안지 두 개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멈출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안 멈추면 우리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가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FOMC 멤버라면, 자,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이제 여기서 멈추던가 아니면 더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 생각보다 강한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연준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데 연준이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들 제가 알게 된 것도 연준이 논문을 발표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연준이 이미 알려줬다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2년물의 상단을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 한 번도. 그리고 이 빨간 아까 그 스프레드 3개월물이 그 2년물의 고점을 넘어갔을 때가, 그때가 그럼 그 즉시 멈췄습니다. 그 즉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지금 연준의 고민이 진짜 물가에만 있느냐, 진짜 물가에만 있느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경기보다 더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느냐, 뭘까?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패권 전쟁인 거지. 지금 보세요. 역사적으로 이제 일단은 뭐 미국이 예전에 소련하고 이렇게 대립할 때 소련은 작살을 낸 게 뭐였습니까? 소련이 왜 망했어요? 뭐 유가가 작살날 상황한 거지 뭐 기름 파는 데서 기름값 떨어지면 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마탱이 간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는 이제 소련이 이제 기울어서 복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건 됐고 해서 85년쯤 됐을 때 확신을 가지고 빨리 달러 강세를 이제 좀 되돌리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도 하고 막 한 거잖아요. 일본은 못 모르고 하자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좋은 걸 했나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뒤늦게 작살이 난 거고 그게 뭔 의미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때 지금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누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근데 이미 80년 초반 때 그렇게 세게 경기 침체를 강하고 길게 갔다 보니까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미국은 그때거든요. 81년부터거든요. 물론 뭐 충격은 주가가 빠진 건 73년이 더 빡셌다 이런 거 있지만 일단 실물 경제까지 다 뒤져서 그냥 경제 이코노미가 박살이 난 리세션을 봤을 때 가장 지냈을 때가 그때입니다. 80년 초반인데 그때는 왜 특이하게 길었나라고 하면 작정을 했다고 봐야죠. 작정을 했다고 봐야지. 왜 작정을 했을까? 왜 경기 침체를 용인하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될 급한 일이 있었냐? 급한 일이 있었죠. 소련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잡았잖아요. 넘어가는 거 보고 이제 빨리 이제 정리를 하니까 그게 갑자기 정리가 되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았던 이제 3조 왕이 왔던 것이고. 그러면 이게 평시 때야, 정상적인 상황일 때야, 뭐,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뭐, 장기 성장, 인플레이션 목표 지금 2.5% 막 2%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2%가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의 장기 성장률이 2%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장기 성장을 넘어간 인플레가 결국엔 미국의 잠재 성장을 꺾어 먹을 거기 때문에 2.5에 잡아야 된다. 이거 맞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중요한 약속을 가고 있었지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더 급한 일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잠시 이제 모든 일정을 이제 뒤로 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연준은 이제 진짜 여기까지 올려놨잖아. 모든 지표가 여기까지 올려야 돼. 원래 여기까지 낮춰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려놨잖아. 그럼 뭐겠어? 여기서 더 간다는 거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다. 뭐 러시아 잡겠다는 거겠지 뭐. 러시아가 이번에 아주 그냥 조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도 짱구를 좀 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련이 강달러 때문에 붕괴됐던 게 얼마나 분하고 아픈 역사겠어요, 그죠? 그러면 러시아 엘리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이 기름값을 미국이 저런 식으로 조져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가장 힘들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고통을 겪었는데 그게 기름값 때문이었잖아요. 미국과 자유진영은 기름값 저거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소련과 러시아나 뭐 중동이나 이런 데는 기름값을 어느 정도 이상은 버텨줘야 된다. 이거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건데 이게 한동안 잘 굴러가다가 미국이 이제 세일오일 이게 2012년 정도부터 이제 제대로 생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2014년 정도 되면 이제 유가가 막 엄청 빠지잖아요. 엄청 빠지니까 그때 러시아가 뭘 했습니까? 2014년에 미국이 갑자기 수입만 하던 나라가 수출을 할 정도로 자기 앞마당에서 기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중동이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중동도 나름대로 오페크라는 걸 만들었잖아. 주유소 사장 단톡방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미국이 하도 뭐 이란과 사우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옛날처럼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멕시코나 러시아 같이 이제 오펙 플러스가 들어가면서 걔네들이 오히려 캐스팅 보트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4년에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맛이 갈 수도 있잖아. 미국의 오일이 계속 나오면 어떡해? 그리고 오바마가 그때 살벌한 얘기를 했죠. 앞으로 50년간 쓸 기름이 우리 앞마당에서 발견됐다. 러시아나 중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벌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는 어떻게 하면 저 세일 혁명을 막을 수 있을까?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어떻게 하면 되기는 그냥 뭐 판을 깨면 되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 게 크림반도를 점령해 버린 거죠.
크림반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우크라이나인데, 예, 우크라이나인데 바로 쑥인 거라니까 미국의 의지를 한번 보려고 크림반도를 했는데 생각보다 물러터지는 오바마가 뭐 한 건 없어가지고 다음 카드가 오면 우크라이나를 한번 쳐도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푸틴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이 드디어 때가 온 거지. 미국의 돈은 돈대로 풀려 있고, 그리고 유럽에는 기름 탱크가 비어 있고, 전쟁을 하려면 지금이다. 라고 터뜨려가지고 이제 기름값 때문에 이제 세계를 한번 흔들었지 않습니까? 이 타임지 올해의 펄순인데, 올해 펄순이 아니고 올해의 그 에너지라고 나왔어요. 사실 올해는 그겁니다.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름값으로 올라간 인플레 때문에 이제 1년은 그냥 허송세월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뭐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거라고 생각 못 했겠지만 어쨌든 얘를 잡아가지고 곡창지대고 기름도 많이 나오는 동네니까 얘를 접수를 하면 러시아가 그 세계 원유 시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곡물 시장에서 가지는 입지가 더 커질 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 같고, 미국은 뭐 그렇다고 바로 나토군 데리고 거기 가서 폭격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무기를 주고 걔네들이 이제 기름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제 둘 다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 그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오늘 새벽에 푸틴은 혈압이 한 30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아니 젤렌스키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왔잖아요. 보통 암살이라고 하면 우리 그 영화 암살이나 이렇게 보면 어떤 중요한 인물이 무슨 행사차 오는 거를 누가 알아내 가지고 거기에 잠입해 가지고 뭐 권총을 쏘든지 뭘 하고 암살하는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젤렌스키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때 초반에. 근데 다시금 죽일 수 있는 게 지금 젤렌스키가 어딘가 나와 가지고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갈 거 아닙니까? 그때를 노렸어야 될 건데 미국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건데 지금 러시아의 정보력을 파악해 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 아닌가? 그리고 푸틴도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젤렌스키가 이래 해서 이렇게 할 것 같다고 그래 못 갈 것 같다고 보고가 들어갔겠지. 근데 의회에 가가지고 막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정보력에도 지금 빵꾸가 났다는 게 정말 위험하면 이대로 가다가 러시아에 암살당할 수 있겠다 하면 미국이 굳이 데려올 필요도 없고 젤렌스키도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안전하다고 판단되니까 거기 가지고 굳이 그 연설 화상으로 해도 될 거를 굳이 가서 하잖아요. 이건 뭐겠습니까? 미국이 그걸 너희들이 군사력만 병신이 아니라 정보력도 너희들이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 우리 다 보고 있지롱인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인 겁니다. 왜 이렇게 하필 이 시기에 이걸 했을까? 미국도 이제 그거죠. 여기까지 하는 게 어때? 일단 1년에 한 번 좀 쉬어보는 거죠. 일단 더 이상 지르지 말고. 지금 러시아도 뭔가 뭐 벨라루스나 이런 데다가 뭐 직결하게 뭐 하긴 한다는데 러시아가 요즘 한다 해가지고 뭐 된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연준도 진짜 최고치까지 끌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줄 만큼 주고 금리도 지금 미국 경기가 이제 위태로울 수준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여기서 한 명이라도 강을 건너면 이제는 막가자는 거지 오해예요.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더 세게 간다면 미국 입장에서 그냥 이 고통을 경기 침체를 이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아작을 내서 유가를 이제 더 낮춰버리는. 그래서 이번에 또 그 가격 상한제. 상한제가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기름을 이제 얼마 이상 사지 말자는 건데 해상으로 사는 것만 $60 이상에서 안 사는 걸로 돼. $60가 지금 수준이거든요. 근데 육상으로는 또 된대. 육상은 또 상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한테 파이프로 팔면은 60을 받든 80을 받든 알아서 해라고. 해상으로 가는 게 이제 지금 해상으로는 이제 유럽은 이제 이 해상으로 가야 되겠죠. 이제 파이프가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유진영에서는 이제 이거 이상 돈 벌지 말고 중국이나 너희들 안에서는 네가 뭐 돈 얼마나 벌지 상관 안 하겠다. 이게 이제 $60인 것 같고. 그리고 오펙도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우리까지 나설 필요는 없나 보지가 된 거. 그래 어떻게 보면 그거 서로 던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원래대로라면 그냥 북한처럼 제재를 해가지고 끝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는 우리도 힘들고 여기서 끝내면 이 정도는 오케이. 예, 요 정도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거기까지 한 대신에 내년은 금리를 더 올리는 척 하면서 이제 슬슬 이제 내릴 이유를 찾으면 되죠. 인플레가 잘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내려요? 내리면 되지. 목표치 올리면, 제가 강의 때 늘 말씀드린 게 연준 언젠가는 인플레 목표치가 2.5 정도가 아니라 3.2 정도로 올릴 것 같다는 거잖아. 올리면 되죠. 나중에 어찌 될지언정. 그 2.5가 쉽게 나온 거 아니라서 그게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건 저도 아는데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금리를 내려야 되면 내릴 이유를 찾으면 되죠. 그러다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은 휴전이라고 봐요. 누가 당장 항복할 것 같지는 않고 미국도 여기서 더는 안 나가고 일단은 멈추고 러시아도 어느 정도 멈춰가지고 일단은 좀 보는 겁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는 거예요. 올해는 계속 내질렀다면 내년은 좀 일단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당장 인하로 가고 뭐 이럴 거면 그건 러시아나 이런 데서 그냥 항복이 나오면 인하할 수 있겠지만 그건 뭐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은 좀 휴전하지 않겠나? 휴전 상황이 나오면 금리도 휴전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외에 시장만 놓고 보면 금리는 내려야 된다. 금리는 내려야 된다. 지금 미국 경제가 소화할 수준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스프레드, 파월 의장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스프레드도 역전이 돼서 이제 더 올려도 된다는 핑계거리가 현재 없어요. 현재 없다는 게 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인데 요것만 놓고 보면 거의 만땅이죠. 요건 코로나니까 이게 금융위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최고치. 근데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보통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뉴욕 연준이 하는 건데 이런 형태의 경기 침체 예측 모델은 대부분 이제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게 확률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역전이 왕창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 말은 또 이게 해소만 되면 또 빨리 내려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노동이나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또 금리만 보면 또 가능성이 뭐 최고치인데 뭐 실업률 이런 걸 넣으면 또 훅 내려가요. 실업률이 낮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경기 침체고 저걸 보면 경기 괜찮음이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태로 내년은 그냥 치고 받을 것 같다는 거고 결국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이제 뭔가 우린 여기까지 넌 여기까지 결론이 나면 그제서야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근데 어떤 형태로 언제 결론이 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 파란색이 위 연준금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2년물 금리입니다. 보시면 인상 사이클 때 같이 올라가죠. 당연한 얘기죠. 2년물의 역할이 뭐예요? 그냥 금리 인상 사이클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냥 얘가 올라가기 전부터 올라갑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파란색이 이 인상 고점을 넘어간 적이 없죠. 보시면 여기 딱 맞은 적은 있어도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2년물 금리가 이제 연준의 정책 금리를 대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뭐 고점을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11월 달에 찍었던 게 한 4.7 얼마였죠? 4.7이었나? 그때가? 그 2년물 지금 이제 이걸 만약에 다시 올라가지고 천정을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4.75가
지금 4.5인데 0.25만 하면 이제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굉장히 매파적이고 막 하긴 한데 매파적인 발언만 보도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는 비둘기도 있고 매파도 있는데 좀 매파들의 말에 너무 이제 좀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지난번 강의였나? 요것도 요거지만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더 가고 금리를 계속 유지를 생각보다 더 한다면 어떻게 된다? 볼커나 그린스펀드 해보자는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가는 미국 건국 이래 워싱턴 이후에 처음 일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미국의 M2 증가율이에요. 증가율. 코로나 이후로 미친듯이 올라갔다 미친듯이 내려오고 있는데 끝에 좀 잘려가지고 보시면 쭉 내려가서 이게 2달 전 건데 1.28%입니다. 전년 대비 M2 증가율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죠. 근데 이게 발표가 좀 늦어가지고 한 달 전에 거를 한 달마다 발표를 하고 거의 2달 가까이 텀이 있는데 이 내려가는 속도 보면은 이제 뭐 내년 상반기쯤에는 이제 뭐 조치 없으면 제로를 한번 제끼지 않을까. 올해 초에 12%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1.28이니까 10분의 1 땅이 난 거지. 근데 어찌됐든 1.28% 늘긴 늘은 거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는 것도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연준이 정말 안 가본 길을 갈 것인가? 만약에 이번에 가게 되면 연준은 역사를 완전히 다스렸습니다. 2년물 금리를 넘어간 거, 그리고 어떤 스프레드가 뒤집어졌을 때 멈췄다는 거, 이런 모든 역사적 경험을 다 제끼고 새로운 역사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로. 근데 이거는 같은 나라 두 나라가 있다. 일본과 캐나다인데 대가는 혹독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캐나다도 90 몇 년도에 넘어갔는데 94년에 미국이 금리를 빠싹 올리니까 겁먹어가지고 엄청 땡겼다가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원래 잘 사는 나라인데 고생을 좀 많이 해갖고,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가 이제 약간 여지를 보여줬죠. 50bp를 올렸는데 이제 좀 지켜보겠다. 효과를 좀 보겠다. 라고 해서 미국 FOMC 전에 이제 캐나다가 그 발표를 해가지고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갔다가 그 정도를 채워주는 FOMC는 아니었기 때문에 매파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번 FOMC는 다 매파적이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리가 올라야 되잖아요. 매파적이니까. 근데 금리가 내렸어. 이건 뭐냐는 거죠. 이제 인플레도 끝났고 여기서 더 간다는 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완전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대가가 클 것이다. 그럼 이제 성장이 떨어지니까 10년물 금리 떨어질 것이고,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거 보니까 2년물 금리도 연준 말대로는 못 올리겠는데 해서 좀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인플레에서 주어가 경기 침체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